세계 1위 스포츠 브랜드 시가총액 2,800억 달러가 3년 만에 60% 증발했습니다. 2024년 나이키는 50년 역사상 처음으로 대규모 구조조정에 나섰고 전 세계 직원 1,600명을 잘라냈죠. 마이클 조던으로 농구화 시장을 장악하고 저스트 두잇으로 전 세계를 사로잡았던 이 회사가 이제는 젊은 세대에게 너무 흔한 브랜드 취급을 받고 있습니다. 호카와 올러닝 같은 신생 브랜드들이 고속 성장하는 동안 나이키만 홀로 추락했고 중국에서는 불매운동까지 터졌거든요. IT 출신 CEO가 숫자만 보다가 브랜드의 영혼을 잃어버렸고 한정판이어야 할 덩크를 수백 가지 찍어내다가 프리미엄 가치마저 날려버렸습니다. 수시 로고 하나로 전 세계를 지배했던 제국이 어쩌다 이 지경이 됐는지 처음부터 끝까지 파헤쳐 보겠습니다. 나이키의 시작은 초라했습니다. 오리건 대학교 육상 코치였던 빌 바우어만과 그의 제자 필 나이트는 1964년 단돈 300달러를 들고 사업을 시작했는데 일본 운동화를 수입해서 파는 작은 유통업체였거든요. 필 나이트는 낮에는 회계사로 일하고 주말이면 자동차 트렁크에서 운동화를 팔았습니다. 그렇게 몇 년을 버티던 중 일본 파트너사와의 관계가 삐걱거리기 시작했죠. 위기는 기회가 됐습니다. 1971년 필 라이트는 독자 브랜드를 만들기로 결심했고 이때 그리스 승리의 여신 이름을 딴 나이키가 탄생한 겁니다. 대학생 캐롤린 데이비슨이 35달러를 받고 디자인한 스우시 로고는 훗날 세계에서 가장 가치 있는 로고가 됐죠. 필 나이트는 처음엔 이 로고가 마음에 들지 않았지만 결국 익숙해질 거라고 생각했고 그의 예상은 적중했습니다. 바우어만은 선수들의 기록 향상을 위해 끊임없이 신발을 개조했는데 어느 날 아침 아내의 와플 기계에서 영감을 얻어 혁신적인 밑창을 만들었거든요. 1974년 출시된 와플 트레이너는 나이키의 첫 번째 히트작이 됐습니다. 70년대 말 조깅붐이 미국을 휩쓸었고 나이키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죠. 미국 시장에서 아디다스를 제쳤고 1980년 상장에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80년대 초반 에어로빅 열풍을 놓치면서 리복에게 2위 자리를 내줬습니다. 나이키는 다시 위기에 빠졌죠. 그때 회사는 운명을 바꿀 결정을 내립니다. 1984년 신인 농구 선수 마이클 조던과 5년간 250만 달러 그리고 로열티를 포함한 파격적인 계약을 맺은 거죠. 당시 나이키의 농구화 사업부는 적자였고 회사 내부에서도 논란이 많았습니다. 이후 출시된 에어 조던을 둘러싼 금지된 신발 스토리는 전설이 됐거든요. NBA가 컬러 규정을 이유로 제재했고 나이키는 이를 마케팅으로 활용했죠. NBA가 금지한 신발이라는 광고는 폭발적인 반응을 얻었고 에어 조던은 첫 해에만 1억 2,600만 달러를 벌어들였습니다. 1988년 탄생한 저스트 두 잇 슬로건은 나이키를 단순한 운동화 회사에서 라이프스타일 브랜드로 변모시켰죠. 90년대 글로벌 확장에 나섰고 2000년대 들어서는 NFL과 NBA와 수십억 달러 규모의 독점 계약을 체결하며 절대 강자가 됐습니다. 2015년 회계연도 매출 300억 달러를 돌파했고 그렇게 나이키는 세계에서 가장 가치 있는 스포츠 브랜드가 됐죠. 하지만 정상의 자리는 위험했습니다. 2015년 전후로 스포츠 용품 시장에는 근본적인 변화가 시작됐습니다. 밀레니얼과 Z세대가 주요 소비층으로 떠오르면서 운동화의 의미가 달라진 거죠. 이들에게 운동화는 단순히 운동을 위한 도구가 아니라 자신의 정체성을 표현하는 수단이었습니다. 모두가 신는 메인스트림 브랜드보다는 남들이 잘 모르는 독특한 브랜드를 선호했거든요. 아디다스는 이 변화를 빠르게 포착했습니다. 2013년 카니에 웨스트를 영입해 이지 라인을 출시한 건 전략적 성공이었죠. 한정판 전략과 독특한 디자인으로 아디다스는 힙합과 스트리트 문화의 중심에 섰고 북미에서 강력한 성장세를 보였습니다. 더 위협적인 건 틈새 시장의 폭발이었습니다. 2009년 스위스에서 시작된 올러닝은 독특한 쿠셔닝 기술로 러너들 사이에서 인기를 얻었죠. 하지만 가장 극적인 성장을 보인 건 호카였습니다. 2009년 프랑스 알프스에서 두 명의 울트라 마라토너가 시작한 호카는 두툼하고 부드러운 맥시 멀리스트 디자인으로 러닝화 시장에 새 바람을 일으켰거든요. 당시 대부분의 브랜드가 미니멀리스트 신발을 밀고 있었는데 호카는 정반대로 간 겁니다. 2019년 수억 달러 수준이었던 매출이 2023년에는 18억 달러를 돌파하며 폭발적으로 성장했습니다.
나이키는 이런 변화를 지켜보면서도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습니다. 회사 내부는 여전히 과거의 성공 방식에 매몰돼 있었거든요. 2010년대 중반 나이키의 전략은 명확했습니다. 에어 조던과 에어맥스 같은 레트로 모델을 리메이크하고 유명 운동선수와 메가딜을 맺고 마케팅 비용을 늘리는 것이었죠. 신제품 개발보다는 기존 히트작의 재포장에 집중했습니다. 결정적인 전환점은 2020년 2월이었습니다. 마크 파커 CEO가 물러나고 존 도나호가 새로운 수장으로 취임한 거죠. 도나호는 나이키 역사상 처음으로 스포츠 산업 출신이 아닌 CEO였습니다. 이베이와 서비스나우 같은 IT 기업에서 경력을 쌓은 그는 철저한 숫자 중심의 경영자였거든요. 도나호는 취임 직후 소비자 직접 연결 전략을 핵심으로 내세웠습니다. 중간 유통 단계를 최소화하고 나이키 앱과 웹사이트를 통한 직접 판매를 대폭 늘리겠다는 계획이었죠. 이론적으로는 완벽했습니다. 도매 마진을 줄여 수익성을 높이고 소비자 데이터를 직접 수집해 맞춤형 마케팅을 강화한다는 구상이었거든요. 2020년 코로나 팬데믹은 이 전략에 날개를 달아줬습니다. 오프라인 매장이 문을 닫는 동안 나이키의 디지털 매출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며 도나호의 전략이 성공하는 것처럼 보였죠. 하지만 여기에는 함정이 있었습니다. 도나호는 도매 파트너 수를 공격적으로 줄이기 시작했습니다. 업계 분석에 따르면 나이키와 거래하던 도매 거래처가 절반 가까이 축소됐거든요. 플라커, 딕스 스포팅 굿즈, JD 스포츠 같은 주요 파트너들조차 나이키 제품 공급이 대폭 줄어들었습니다. 플라커의 경우가 극적인데 2019년까지 플라커 매출의 상당 부분이 나이키 제품에서 나왔거든요. 그런데 나이키가 공급을 줄이기 시작하면서 그 비중이 크게 감소했죠. 플라커는 생존을 위해 호카, 올러닝, 뉴발란스를 적극 홍보하기 시작했고 소비자들은 자연스럽게 이 브랜드들을 접하게 됐습니다. 더 심각한 건 프리미엄 독립 매장들과의 관계 단절이었습니다. 시카고의 스투어트, 로스앤젤레스의 언디피티드, 뉴욕의 키스 같은 스니커 부티크들은 스트리트 문화의 트렌드 세터였거든요. 이들 매장에서 판매되는 것 자체가 브랜드의 쿨함을 증명하는 지표였죠. 나이키는 이런 매장들과의 협업을 축소했고 그 빈자리를 뉴발란스, 아식스, 살로몬이 채워갔습니다. 나이키의 직접 판매 비중은 2019년 약 32%에서 2023년 44%로 증가했습니다. 단기적으로 매출 총이익률은 개선됐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 브랜드의 영향력은 약해지고 있었죠. 유통 전략의 실수보다 더 치명적이었던 건 제품 혁신의 정체였습니다. 2010년 후반부터 나이키는 새로운 아이코닉 제품을 만들어내는데 어려움을 겪었거든요. 에어 조던 1이 1985년, 에어맥스 92, 1990년, 에어포스 1이 1982년에 출시됐습니다. 2020년대 나이키가 주력으로 밀고 있던 건 여전히 이 수십 년 된 디자인들이었죠. 물론 레트로 열풍 속에서 이 제품들은 여전히 잘 팔렸습니다. 덩크는 엄청난 인기를 끌었고 리셀 시장에서는 정가의 수배에 거래됐거든요.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나이키는 덩크를 너무 많이 출시했거든요. 한정판 전략으로 희소성을 만들어야 했는데 수백 가지 컬러웨이를 쏟아내면서 가치가 희석됐죠. 2023년 말이 되자 덩크는 더 이상 특별하지 않았습니다. 리셀 시장에서도 정가 이하로 거래되는 모델이 속출했거든요. 더 큰 문제는 퍼포먼스 제품에서의 혁신 부재였습니다. 러닝화 시장을 보면 명확하죠. 2010년대 중반 나이키는 베이퍼플라이로 마라톤 세계를 장악했습니다. 카본 플레이트와 주맥스 폼의 조합은 실제로 기록을 단축시켰고 엘리우드 킵초게가 비공식이지만 2시간의 벽을 깼을 때 쉬는 것도 나이키 알파플라이였거든요. 하지만 경쟁사들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아디다스, 아식스, 호카, 뉴발란스 모두 카본 플레이트 러닝화를 속속 출시하며 나이키의 기술적 우위는 빠르게 좁혀졌죠. 농구화 시장도 변화가 있었습니다. 201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NBA 선수의 압도적 다수가 나이키를 신었지만 최근 들어 그 비중이 줄어들기 시작했거든요. 뉴발란스가 카와이 레너드와 자말 머레이를 앞세워 농구화 시장에 진출했고 중국 브랜드 안타는 클레이 톰슨과 계약하며 미국 시장에 도전장을 냈습니다. 르브론 제임스의 시그니처 슈즈는 20번째 모델까지 나왔지만 과거만큼의 열기를 얻지 못했죠. 가격은 $200를 넘어섰고 젊은 팬들과의 연결고리는 약해졌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나이키는 중국에서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중국 매출은 2010년대 중반부터 급성장하며 전체 매출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핵심 시장이 됐거든요. 그런데 2021년 3월 모든 게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나이키가 신장 위구르 지역의 강제 노동 우려 때문에 해당 지역 면화 사용을 중단하겠다고 발표하자 중국 내 반발이 터져나왔죠. 소셜미디어에서는 나이키 제품 불매 운동이 일어났고 중국 연예인들은 잇따라 나이키와의 계약을 해지했습니다. 타이밍도 최악이었습니다. 중국 정부는 국산 브랜드 육성 정책을 펼치고 있었고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거차오, 즉 중국 브랜드 열풍이 불고 있었거든요. 안타, 리닝과 같은 중국 브랜드들은 품질을 개선하고 전통 요소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하며 빠르게 성장했습니다. 불매운동은 로컬 브랜드에게 절호의 기회였죠. 나이키의 중국 매출은 2022년부터 본격적으로 감소하기 시작했고 피크였던 2021년 대비 상당한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중국 시장 부진도 심각했지만 정말 충격적이었던 건 본진인 북미 시장의 흔들림이었습니다. 2024년 회계연도 북미 매출은 전년 대비 감소세를 보였고 일부 분기에서는 상당한 폭의 감소를 기록했거든요. 50년 나이키 역사에서 북미 시장이 이렇게 흔들린 적은 없었습니다. 문제는 단순한 경기 침체가 아니었죠. 미국 소비자들이 실제로 다른 브랜드로 갈아타고 있었던 겁니다. 시장 조사 기관들의 데이터에 따르면 미국 운동화 시장에서 나이키의 점유율은 2021년 이후 하락세를 보인 반면 호카, 올러닝, 뉴발란스는 급성장했습니다. 특히 충격적이었던 건 젊은 층의 이탈이었거든요. 파이퍼 샌들러의 청소년 대상 조사에서 나이키의 인기도가 하락하는 동시에 뉴발란스, 아디다스, 아식스 같은 브랜드들의 선호도가 상승했습니다. 젊은 세대에게 나이키는 더 이상 가장 쿨한 브랜드가 아니었던 거죠. 소셜미디어 트렌드도 변했습니다. 인스타그램과 틱톡에서 뉴발란스 550, 아식스 젤카야노, 살로몬, XT6 같은 해시태그가 폭발적으로 증가했거든요. 패션 인플루언서들은 나이키는 너무 흔해라며 대한 브랜드를 추천했고 스트리트 패션의 중심은 조던에서 뉴발란스로 이동했습니다. 뉴발란스의 부활은 특히 상징적이었죠. 한때 아빠 신발의 대명사였던 뉴발란스는 990 시리즈와 550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하면서 젊은 층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유통 전략 실패와 제품 혁신 부재는 또 다른 문제를 낳았습니다. 바로 재고 위기였죠. 2022년 말 나이키의 재고는 전년 대비 큰 폭으로 급증했고 2023년에도 높은 수준을 유지했습니다. 이유는 명확했거든요. 나이키는 디지털 직접 판매를 과신했고 팬데믹 기간에 높은 수요가 계속될 거라고 착각했습니다. 대량으로 생산된 제품들은 창고에 쌓여갔고 팔리지 않는 재고는 결국 팔인 판매로 이어졌죠. 아울렛 매장과 온라인 세일 빈도가 급증했습니다. 과거 나이키는 프리미엄 전략을 고수했지만 이제는 할인이 일상화됐거든요. 이는 브랜드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했죠. 소비자들은 어차피 곧 세일할 텐데 정가 주고 살 필요 없다고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2024년 회계연도에서 나이키의 영업이익률은 하락했으며 순이익은 전년 대비 소폭 증가했지만 시장 기대에는 크게 못 미쳤습니다. 주가는 이 모든 악재를 반영했죠. 나이키의 주가는 2021년 후반 최고점 약 170달러 선 이후 크게 하락해 2024년 기준 70달러대 수준까지 밀렸습니다. 3년도 채 지나지 않아 시가총액의 60%가 사라진 거죠. 월스트리트는 냉정했습니다. 투자은행들은 나이키 등급을 하향 조정했고 모건 스탠리는 나이키가 브랜드 모멘텀을 잃었고 이를 회복하는데 최소 2년에서 3년이 걸릴 것이라고 분석했거든요. 나이키 내부 문제도 심각했습니다. 한때 도전과 혁신의 상징이었던 나이키의 조직 문화가 관료적이고 보수적으로 변했다는 거죠. 한 전직 디자이너는 익명으로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경영진은 데이터만 믿었고 데이터는 과거의 히트작을 다시 만들라고 말했다. 조던을 다시 만들고 덩크를 다시 만들려고 했다. 창의성은 위축됐다고요. 존 도나오 CEO의 리더십도 논란이었습니다. IT 기업 출신인 그는 효율성과 데이터 디지털 전환에는 능했지만 정작 운동선수와 소비자의 감성을 이해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거든요. 2024년 2월부터 5월에 걸쳐 나이키는 전 세계 직원의 약 2%인 1,600명을 감축했습니다. 대상은 주로 본사 직원들이었는데 마케팅, 디지털, 행정부서에서 대규모 인원 감축이 이루어졌거든요. 한 15년 차 직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제품을 파는 게 아니라 꿈을 팔았다. 그런데 이제 회사는 우리를 숫자로만 본다고요. 감원은 비용 절감 계획의 일부였습니다. 나이키는 향후 3년간 20억 달러를 절감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시장의 반응은 회의적이었죠. 인력 감축만으로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나이키에게는 한 가지 희망이 있었습니다. 2024년 10월 회사는 극적인 결정을 발표했거든요. 존 도나호가 물러나고 전설적인 나이키맨 엘리엇 힐이 CEO로 복귀한 겁니다. 힐은 인턴으로 나이키에 입사해 32년간 거의 모든 부서를 거친 인물이었죠. 영업, 마케팅, 제품 개발, 유럽과 북미 총괄까지 맡았고 2020년 사장 직함으로 은퇴했습니다. 은퇴 후 4년 만에 복귀였죠. 월스트리트는 환호했습니다. 힐 CEO 선임 발표 당일 나이키 주가는 큰 폭으로 급등했거든요. 그는 나이키의 DNA를 이해하는 인물이었고 무엇보다 제품과 선수 그리고 스포츠를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도나호와는 정반대였죠. 힐은 취임 직후 전 직원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우리는 본질로 돌아간다. 나이키는 기술 회사도 데이터 회사도 아니다. 우리는 운동선수를 위한 제품을 만드는 회사이며 위대한 제품이 모든 것의 출발점이다라고요. 그는 즉각 조직을 재편했습니다. 제품 개발팀의 권한을 대폭 강화했고 숫자와 데이터보다 창의성과 혁신을 강조했죠. 베테랑 디자이너들을 다시 불러들였고 젊은 인재들에게도 더 많은 자유를 줬습니다. 유통 전략도 재검토했거든요. 힐은 도매 파트너들과의 관계 복원이 최우선이라고 판단했습니다. 2024년 말부터 2025년 초에 걸쳐 플라커, 딕스, JD 스포츠 경영진과 일일이 만나 대화했죠. 우리가 실수했다. 다시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싶다라고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효과는 빨랐습니다. 2025년 초 플라커는 나이키와 새로운 전략적 제휴를 발표했거든요. 독점 제품 라인을 공급받고 매장 내 프리미엄 나이키 섹션을 확대하기로 한 겁니다. 딕스도 비슷한 계약을 맺었죠. 스니커 부티크들과의 관계도 회복하기 시작했습니다. 힐은 언디피티드, 키스 같은 주요 매장들을 직접 방문했고 한정판 협업 프로젝트를 제안했거든요. 이들 매장의 오너들은 드디어 나이키가 제정신을 찾았다고 환영했습니다. 힐의 가장 큰 과제는 제품 혁신이었습니다. 그는 제품 개발팀 회의에서 이렇게 선언했죠. 18개월 안에 시장을 놀라게 할 제품을 만들어야 한다. 실패는 허용하지만 평범함은 허용하지 않는다고요. 나이키는 여러 방향으로 제품 전략을 재편했습니다. 퍼포먼스 혁신에 재집중했고 특히 러닝화 시장에서 호카와 올러닝에게 빼앗긴 입지를 되찾기 위해 차세대 기술 개발에 투자를 늘렸거든요. 특히 주목받은 건 여성 농구화 시장이었습니다. 사브리나 이오네스쿠의 시그니처 슈즈 사브리나 1은 출시와 동시에 품절 사태를 빚으며 큰 화제를 모았거든요. 합리적인 가격, 실용적인 디자인, 그리고 여성 농구에 대한 진정성 있는 지원이 만나 성공을 거둔 사례였죠. 마케팅도 변했습니다. 힐은 나이키의 마케팅이 너무 거대하고 추상적이 됐다고 판단했고 새로운 전략은 진정성과 커뮤니티였습니다. 거대 스타보다는 실제 운동선수들의 스토리에 집중했거든요. 힐의 전략에 대한 초기 반응은 긍정적이었습니다. 2025년 1분기 실적 발표에서 나이키는 처음으로 반등 신호를 보였거든요. 매출 하락세는 둔화됐고 일부 제품 라인에서는 성장 조짐이 나타났습니다. 주가도 회복세를 보였죠. 2024년 10월 저점을 찍은 후 2025년 상반기에는 상승세로 돌아섰습니다. 여전히 최고점의 절반 수준이었지만 적어도 방향은 바뀌었거든요. 하지만 전문가들은 동시에 경고했습니다. 브랜드 신뢰를 되찾는 데는 수년이 걸릴 수 있고 경쟁사들도 가만히 있지 않을 거라고요. 호카는 2025년 상반기에도 강력한 성장세를 이어갔고 올러닝은 아시아 시장 공략에 나섰습니다. 아디다스는 새로운 CEO 비올은 굴된 아래 제품 혁신을 가속화했죠. 중국 시장은 여전히 불확실했고 북미 시장에서도 경쟁은 치열했습니다. 나이키가 다시 정상에 오르려면 제품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브랜드의 본질 즉 도전과 혁신의 정신을 되찾아야 하거든요. 나이키는 단순한 운동화 회사가 아니었습니다. 도전하는 모든 이들의 동반자였고 한계를 넘어서는 용기의 상징이었죠. Just do it은 단순한 슬로건이 아니라 삶의 태도였습니다. 그 정신을 되찾을 수 있다면 나이키는 다시 일어날 겁니다. 포틀랜드 본사 캠퍼스에는 여전히 빌 바우어만의 동상이 서 있습니다. 와플 기계를 들고 신발 밑창을 실험하는 그의 모습은 나이키의 시작을 상징하죠. 작은 아이디어, 끝없는 실험, 그리고 운동선수를 위한 헌신 나이키에게 필요한 건 바로 그 정신입니다. 역사는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80년대 초반 리복에게 1위 자리를 내줬던 나이키는 마이클 조던으로 화려하게 부활했거든요. 위기는 나이키에게 낯선 경험이 아닙니다. 차이가 있다면 이번에는 위기의 규모가 더 크고 경쟁자들이 더 많으며 시장 환경이 더 복잡하다는 점이죠. 세계 1위 스포츠 브랜드의 추락과 부활의 서사는 여기까지입니다.